오는 30일 만기 도래하는 HMM 전환사채에 대해 잠시 후 산업은행이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HMM-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업은행은 2조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얻게 되고 산은을 포함한 정부 지분도 37%로 늘어나 HMM의 민영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본입찰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 주인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던 하림이 불참하면서 쌍방울그룹과 우선 매수권자인 종합건설사 한 곳의 입하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구상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한계로 지목됩니다.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서 공모주 펀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약 때마다 증권사에 증거금을 납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소액으로 여러 공모주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모주 이외의 투자 자산의 비중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HMM 전환사채의 만기를 앞두고 주식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잠시 후 산업은행에서 관련 결정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인데 잠시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네,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주식 전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환사채는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또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전환 가격은 주당 5,000원, 전체를 주식으로 바꿀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2조 4천억 원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익을 포기할 경우 배임 논란을 휘말릴 수 있어 주식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를 주식으로 바꿀 경우 산업은행의 HMM 지분율은 현재 11.94%에서 24.99%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은행법상 보유 지분이 15%를 넘으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HM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주식 전환에 무게가 실립니다. 매각 과정에서 거래되는 지분이 30%를 밑돌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돼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은과 해양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을 합친 지분은 23% 수준인데 전량 주식 전환을 하면 37%까지 지분율이 오릅니다. 전문가들은 6천만 주나 되는 물량을 시장에 한 번에 풀면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인수기업에게 지분을 통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산업은행의 HMM 지분 매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일 텐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기사회생안 HMM의 새 주인 찾기 시점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해상운임에 힘입어 2분기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이 점쳐지는 등 업황 개선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HMM의 30년 만기 영구채 규모만 2조 6억 800억 원, 이자율만 최대 10%에 달하는데 이 같은 부담을 떠안을 기업이 있겠냐는 점이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오늘 새 주인 찾기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방금 전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본입찰에 최종적으로 누가 참여했습니까? 네, 매각주관사 안진회계법인이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인수 희망자들로부터 입찰 서류를 받은 결과 쌍방울그룹만이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하림은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 국제선 운항 재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본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스타항공의 부채 등 떠안아야 할 비용이 많은 것이 기업들을 주춤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금액을 비롯해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투입할 자금 조달 능력, 고용 승계 관련 노동조합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21일 최종 인수 후보자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최종 인수 후보자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 실사와 계약금 예치, 회생 계획서 등의 제출을 절차대로 제출할 경우 다음 달 20일쯤이면 이스타항공의 주인이 바뀝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최종 후보자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뭐가 될까요? 네, 역시 가격입니다. 이스타항공의 매각가는 1,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체불임금 등의 부채와 경영 정상화에 투입될 금액까지 합치면 최대 3,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풍부한 자금력으로 전략을 짰던 하림이 물러난 만큼 다른 유력 후보인 쌍방울이 써낸 가격을 기준으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봤습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6년에도 광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나노스를 인수했고 비비안과 IOK 컴퍼니 등을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나노스의 경우 회생 절차를 밟았던 기업을 인수한 이후 2년여 만에 흑자를 내게 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쌍방울은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인수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고 김정식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인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노사 갈등 해소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입찰에서 변수도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예, 이번 매각이 우선 매수권자를 확보한 뒤에 추가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법원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는 종합건설업체 성정을 우선 매수권자로 정하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성정은 부동산 개발 사업, 골프장 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산은 약 1,000억 원 정도고요. 이스타항공 가계약 당시 약 8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일 본입찰에 참여한 쌍방울이 써낸 금액이 당초 성정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낮다면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돌아가고요. 성정보다 높은 금액을 써냈어도 성정의 입찰 가격 재검토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성정이 높은 금액을 써낸 기업의 입찰가를 맞출 수 있다면 이스타항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정이 우선 매수권자로 공개가 된 만큼 쌍방울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충분한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과연 참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는 간담회를 갖고 20-30년간 집에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정부와 사전 교감 없이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성급히 공개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은 분양 시점에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10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이후에는 10년 전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분양은 내년, 입주 시기는 3년 뒤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민간 사업 시행자의 예상 수익을 10에서 15%로 제시했는데 이 정도 수익을 위해 10년을 기다릴 사업자가 많겠냐는 겁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진다면 입주자는 분양 전환을 거부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손해분도 시행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누구네 집의 모델 구성은 사업자의 수익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모델에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참여할 민간 사업자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를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예정된 공급 물량이 적지 않은 곳입니다. 공급이 충분한 곳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을 만들기보다는 지체되고 있는 공급 예정 지역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과천, 용산, 태릉 등지는 2사 공급 대책 후보지 중 가장 알짜 지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인근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나 집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단지 정도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둘러싼 실수요자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당정 간 머리를 맞대고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모주 청약 넣으실 때 여러 증권사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게 달라지고 앞으로 가져가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증권부 문영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기자, 다음 주면은 이제 중복 청약이 안 되게 되는데 막차를 탈 수 있는 종목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복 청약 금지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금지가 되고요. 예.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 몇 곳 남아 있긴 합니다. 20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이 되긴 하지만 20일 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우선 오는 25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아모센스의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요. 청약일은 내일인 15일부터 내일 모레인 16일까지 이틀간 이뤄지고요. 대역급으로 꼽히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SD 바이오센서의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긴 합니다. 예. 원래 지난 12일에서 11일 수요 예측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난 9일에 금융감독원이 정정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SD 바이오센서의 일정이 조금 꼬이게 된 건데요. SD 바이오센서는 정정한 증권 신고서를 지난 11일에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이 정정 신고서를 20일 전에 승인을 해준다면 SD 바이오센서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회사는 다음 달 5일부터 6일 기관 수요 예측을 시행을 하고 또 7일 공모가를 확정한 뒤에 8일에서 9일에는 일반 투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하반기 상장을 앞둔 대여로 꼽히는 게 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런 곳들인데 그러면 이 기업들은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 증권 신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 중복 청약 가능성이 좀 갈리는 겁니다. 예. 네, 크래프톤은 지난 4월 8일에 신청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같은 달 15일, 또 카카오페이는 26일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에 45 영업일이 소요되는데요. 크래프톤은 예상보다 빠른 지난 1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번 주 안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한다면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또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중복 청약이 가능하려면 이번 주 내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또 떨어지고 바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크래프톤까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중복 청약이 금지되는 20일 이후부터는 이제 청약 시장이 좀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해지는데 지금 같은 청약 열기가 좀 줄어들게 될까요? 청약 열기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과열이나 광풍 현상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SKIT의 경우 무려 80조 원이 넘는 청약 증거금을 모으면서 좀 역대급 신화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63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단위의 청약 증거금은 다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이전과 같은 청약 대란은 좀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청약 대란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이 대역급 기업에 상장을 할 때 청약 폭주 사태는 좀 빈번했는데 이제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딱 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전의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청약 경쟁률 자체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건 그러니까 청약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정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말이 되겠죠? 네,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증권사 입장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청약 신청 계좌 수는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으로 얻을 수수료 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기존에는 받지 않았던 온라인으로 그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수수료를 새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은 이미 이전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청약을 할 때에도 수수료를 받았었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받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이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에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28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공모주 청약을 신청할 때도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 또 미래에셋증권도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수수료 체계를 손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좀 신설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생길 경우에는 뭐 KB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이라든지 여러 증권사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이처럼 중복 청약을 금지한 이후에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방향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개인 입장에서는 공모주 중복 청약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모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수희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모주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도 공모주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대안으로 꼽힙니다. 직접 투자할 경우 청약 때마다 해당 주관사에 계좌를 만들고 증거금을 넣어야 하지만 공모주 펀드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투자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기관 물량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도 낮습니다. 1년에 약 70여 개의 IPO 종목 가운데 매니저 분석을 통해 유망한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전문 펀드 매니저가 1년에 그 상장되는 70개 종목을 다 분석을 하고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은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청약을 들어가서 많이 받아서 이제 매매를 할 거고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은 수혜축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수익으로 다 녹아 들어갑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대여급 IPO가 예정돼 있는 만큼 중복 청약 금지와 맞물려 공모주 펀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최대 100조 원까지 바라보면서 청약을 포기한 자금들이 공모주 펀드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 상장 첫날 팔아치우던 일반 투자자들의 행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상장 첫날 주가 변동폭도 낮아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주 펀드는 공모주 이외의 투자자산 비중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모주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는데 공모주 펀드와 하이힐드 펀드 그리고 코스닥 벤처 펀드가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와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주의 투자 비중이 10%고 나머지 그 채권에 대해서 90%,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60% 이렇게 그 형태가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중에서 주식 편입비 100%를 가져간 펀드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해 주식 편입 비중을 꼭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공모주 중복 청약의 대안으로 공모주 펀드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짚어봤는데 공모주 펀드 외에도 또 다른 전략도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고객 수와 공모주 배정 물량이 좀 적은 중소형 증권사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상장 주관사가 좀 여러 개인 경우 그 주관사들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증권사에 청약 증거금을 집중하는 건데요. 증권업계에서는 대부분 청약을 신청하는 투자자들이 이 배정 물량이 많은 대형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청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좌 수가 적은 소형 증권사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균등 배정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청약 마지막 날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증권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이틀간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청약 마지막 날 경쟁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청약하는 일명 눈치 게임을 좀 잘하셔야겠습니다. 소형 증권사에 청약 증거금을 집중해라. 문 기자 설명을 듣고 만약에 소형 증권사로 다 몰려가 버리면은 오히려 이런 팁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눈치 게임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전략도 있습니까? 오늘 뭐 전략을 많이 준비했나요? 이번 전략은 공모주 청약을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미리 예방하고자 가져온 전략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상장 주관사로 유명한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 놓는 건데요. KB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또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대표적으로 상장을 많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증권사의 계좌는 20일에 하나씩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터놓고 이제 공모주 청약에 바로바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 주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앞서 설명했듯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또 NH투자증권에서 상장을 주관하고요. 카카오뱅크는 KB증권, 카카오페이는 삼성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여급 기업들의 만약에 청약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다면 증권사 계좌 개설에 제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서 청약 신청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만들어놔서 이 다수의 기업 청약 일정이 겹칠 때 활용하기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주간 증권사로 물량이 가장 많이 배정이 되니까요. 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약업계의 ESG 경영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친환경 제품 패키징에서 시작해 평사원도 CEO를 노려볼 수 있는 지배구조 시스템까지 국내 제약업계의 변화를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했던 ESG 경영이 제약업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약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안전과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약업계도 예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과연 재무적 제표만 보고 투자를 하고 입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주가 되느냐? 그거 참. 비재무적 제표도 ESG도 커져야지만 지속 가능해요. 제약업계는 오히려 더 빨리 판가름 날 겁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ESG 경영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일부 선두 기업은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202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평가에 따르면 제약사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두 곳입니다. 올해 지속가능 발전소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한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독은 온실가스나 폐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5년간 약 22억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부터 약, 건기식 등의 포장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대폭 확대, 수년 내로 대부분의 제품이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한양행은 최대 주주인 유한재단이 공익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너 세습 없이 평사원이 CEO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최초로 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한 CSR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7년부터 CSR위원회를 구성해왔습니다. 이것만 신경 써서는 컨티뉴어스하게 임프루브먼트, 그러니까 지속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착한 기업을 선호하게 돼 있고 스쳐 지나가는 경영 혁신 운동이라고 보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선두 기업들이 차고 나가면 안 따라올래야 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러나 중소형 제약사들이 ESG 경영을 활성화하긴 쉽지 않은 상황. 정부 차원에서 약가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 ESG 경영 인센티브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영국에서 개최된 이번 G7 정상회의는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됐는데 이어지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에서는 관광과 건설 산업에서의 협력 논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G7 정상회의와 크고 작은 양자 회담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얘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의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강조하면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모더나, 노바백스 CEO들을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회장을 깜짝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G7 정상회의 복원 세션에서도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 동참 계획을 밝히며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백신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에 이어 유럽 주요국과도 백신 파트너십 체결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오스트리아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조금 뒤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기초과학 분야 선도국인 오스트리아와 혁신 기술을 비롯해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협력을 모색합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 국빈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건설 강국인 스페인과 해외 건설 공동 진출을 포함해 관광산업, 보건 분야 협력 논의가 이뤄집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예, 잠시 후 5시쯤 산업은행이 쌍용차 회생 지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쌍용차 노사가 2년 무급휴직을 비롯해 자구안에 최종 합의를 한 만큼 추가 지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예,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추가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쌍용 자동차 노사가 기업 회생을 위한 자구안에 최종 합의했는데요. 이 자구안에는 최대 2년까지 무급휴직을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단체 협약 변경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동쟁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 등이 담겼습니다. 이 무쟁의 약속, 그리고 단체 협약 변경 주기 3년 등 산업은행 요구안이 일부 담긴 건데요. 때문에 쌍용차 내부에선 산업은행의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은행의 추가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인수 작업도 속력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쌍용차 자구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산업은행까지 지원에 나선다면 이르면 올해 안에 인수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쌍용차가 내놓은 자구안이 산업은행과 잠재 인수 후보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예, 그런데 산업은행의 쌍용차 추가 지원에 대해서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생보다는 일자리 보존을 위한 일시적 연명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내연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데다 고임금, 강속 노조 등으로 세계 시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과거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 파산한 한진해운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한진해운은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는데 정부가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경영에 간섭하면서 파산한 대표적인 기업 회생 실패 사례로 언급됩니다. 때문에 산업은행도 쌍용차 추가 지원을 위해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결국 쌍용차가 회생하기 위해선 산업은행의 추가 지원보다는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가진 책임 경영이 가능한 회사가 인수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그 밖에 오늘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임상 성패 여부를 판단하는 톱라인 데이터를 통해 자사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서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개국 코로나 환자 1,315명을 모집해서 지난 4월까지 레키로나 투약을 완료했고 이후 28일간 치료 기간을 걸친 결과 모든 평가 지표에서 치료군과 위약군 간의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이 공매도의 몸살을 앓고 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5개 경제단체들은 계도기간 부여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앞서 대기업에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준 것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해서 다시 돌려받는데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차고 송금을 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차고 송금 반환 지원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이 1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5월 수출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7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4% 증가했는데 품목별로 보면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며 30개월 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디스플레이는 38%, 휴대전화는 43%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7년 만에 수주 1조 원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수주한 건데 대우조선해양이 1조 원 넘는 대형 수주를 따낸 것은 지난 2014년 3조 원 규모의 원유 생산 설비 계약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 아시다시피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좋은 전망을 받고 있는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박 기자, 이제 주변에서 뭐 이렇게 살펴보면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빠르게 또 이뤄지면서 3주 뒤면 또 새로운 거리두기 재편안이 적용이 되죠. 네, 이미 국내에선 약 3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내달부터 달라질 변화라고 하면 가장 큰 점이 일반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사라진다는 점일 겁니다. 또 유흥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지금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었는데 내달 5일부터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고 회식하기 싫은데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미뤄졌던 모임들이 다시 재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증권업계에선 하반기 외식 수요가 강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주류 업체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태진아와 테슬라로 잘 알려진 하이트 진로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저희가 다뤄본 적이 있어서 태진아가 테라와 진로를 또 뜻하는 말이고 참이슬을 섞어 마시는 이 소맥을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소맥은 또 회식에서 많이 마시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좀 주춤했던 소비가 많이 늘어나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실적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을 가져와 봤는데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이익이 줄었지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단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왜인가요? 네,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몽의 이슬, 청포도 이슬. 사실 이게 과일 맛이 나는 어떤 원료들을 또 합성을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참이슬과 진로뿐 아니라 이런 과일 맛 나는 소주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외 판매는 대부분 교민들에게서 나왔다면 최근엔 현지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건데요. 이 사진들은 일본과 싱가포르 상점에서 과일 소주가 팔리고 있는 모습을 담은 겁니다. 하이트 진로에 따르면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분석한 해외 현지인 응용 비율은 2016년 30.6%에서 지난해 69%로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칵테일 같은 맛이어서 그런지 맞습니다. 외국인들 입맛에도 맞나 봐요? 네, 이런 소주들은 또 일반 술보다 가볍고 맛있잖아요. 특히 중국의 경우 젊은 분들이 이렇게 가볍고 맛있는 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몽의 이슬, 청포도의 이슬 등의 수출액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17%씩 성장을 해왔고 올해 1분기엔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또 주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무알콜 음료도 또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마켓컬리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무알코올 주류 판매량이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한 건데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 무알코올 시장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무알코올 시장 규모는 2012년 13억 원대에서 2020년 150억 원대로 8년 만에 11배 넘게 성장한 상황이고요. 또 국내 주류 기업에 이어 수입 맥주 유통사 브랜드까지 앞다퉈 뛰어들면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3, 4년 안에 2천억 원대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무알코올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하이트 진로의 제로 0.00 상품입니다. 하이트 제로의 0.00이면 제로가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네, 그만큼 다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뿐 아니라 칼로리, 당류, 나트륨까지 모두 제로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크게 늘었잖아요. 칼로리가 높고 너무 단 제품들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꼼꼼한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도 상품을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한다는 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할 것 같아서 수요가 또 기대가 맞습니다.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증권업계에서는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큰 회복을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트 진로는 업소용 비중이 높아서 이 주류 수요 회복 구간에서 가장 큰 수혜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키움증권은 주류 수요 회복은 하반기 백신 접종 이후 더 가팔라질 것이라며 하반기 업소용 채널 비중이 상승을 한다면 하이트 진로의 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세 추세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벌써 2분기도 사실 끝나가고 있죠. 내달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봐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큰 회복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화이트 진로에 자금을 넣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 말해주셨듯이 세계인들의 사랑도 받고 있고 국내 회복도 점쳐진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네, 다만 투자 전 참고하셔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박문덕 화이트 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계열 회사와 친족 현황 등을 제출을 받는데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일부 회사의 친족을 누락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안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네, 지정 자료를 거짓으로 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 진로 측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향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조사가 또 이뤄지는 만큼 사안 또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주제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거리두기 이후 또 완화 기대감이 실리는 업종이나 종목 더 살펴보죠. 네, 저는 지난 주말에 정말 오랜만에 뮤지컬을 보러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이렇듯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 문화업계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참다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기자는 또 뮤지컬을 직접 보러 가신 걸 보니까 뮤지컬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전 뮤지컬은 가격 부담이 조금 있어서 자주는 못 보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처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코로나가 많이 원망스러웠을 텐데요. 영화관 가는 게 물론 꺼려지기도 하지만 기대작들의 개봉이 줄줄이 밀려서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국내도 해외도 점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기다렸던 작품들이 극장가로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제 작품들이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마블 스튜디오의 블랙 위도우가 다음 달 7일 전 세계 동시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윤석과 조인성이 출연한 모가디슈가 올 여름 개봉을 확정을 했고요. 이어 황정민 주연의 인질과 나홍진 감독이 제작한 랑종도 개봉 확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올 여름을 시작으로 배급사와 제작사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급사 쇼박스는 지난해 한국 영화 2편 정도를 배급하는 데 그쳤고 올해 상반기에는 한 편도 배급을 하지 못했는데 올 여름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쇼박스가 배급하는 작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나홍진 감독의 랑종이란 작품입니다. 랑종은 다음 달 국내에서 먼저 개봉된 이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태국 샤머니즘을 소재로 한 호러 영화인데 태국 최초의 1,000만 관객 동원작이자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피마게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국의 샤머니즘을 소재로 했다니 좀 신선한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쇼박스가 투자 배급을 맡은 한재림 감독의 신작 비상선언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비상선언은 제74회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면서 한국 영화의 저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영화들은 이렇게 화려한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방극장은 어떻습니까? 네,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반기 제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 제작사들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A스토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A스토리는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네, 킹덤 시리즈와 시그널로 잘 알려진 김은희 작가와 또 미스터 선샤인, 태양의 후예 등으로 잘 알려진 이응복 감독이 의기투합한 지리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주연은 전지현과 주지훈이 맡았는데요. 그래서 또 기대감이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첫 스틸 공개만으로도 화제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방영을 하게 됩니까? 네, 하반기 방영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6월 말 촬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제작비 절반 이상이 집행될 2분기에 외형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A스토리는 쿠팡 플레이의 첫 오리지널 콘텐츠 SNL 코리아를 제작하기로 하는 등 콘텐츠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SNL 코리아라면 시트콤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업계로도 진출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또 A스토리의 주가는 지난해 9월 말 10,000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3월에는 5만 원 선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후 주가가 크게 내리며 횡보하다가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을 위한 이슈 심층 분석 시간. 네, 뉴욕 증시 A2G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 뉴욕 증시 A2G 어떤 코너입니까? 요즘 이제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글로벌 이슈들, 뉴스들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이 증권가 IB들의 분석을 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학개미들 요즘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재미난 소식들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레딧 군단이 이끄는 밈스탁 열풍, 밈 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밈 주식이요. 네. 요즘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이제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인기를 끄는 이런 종목을 밈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 밈 주식에 대한 경고들도 많이 있었고 말이지요. 오늘 이 소식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살펴보면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G7 정상회의도 있었고 이에 앞서서 재무장관 회의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그리고 빅테크를 향한 이제 반독점법 등이 상원에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살펴보면 이 분석하기 힘든 밈 주식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한 의문과 이들의 투자 패턴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어졌는데요. 그저 일시적인 해프닝 또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 좀 옮겨온 투기 현상이 아니냐라고 봤던 기존의 시각에서 좀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보다도 AMC를 더 많이 산다라고 하던데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사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랄까 이런 걸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보더라도 AMC가 3배를 웃돌거든요. 테슬라 거래량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AMC가요, 미국의 영화 체인 업체입니다. 이 AMC 주가를 보면 올해 초 2달러 선이었는데 11일 종가 기준 49.4달러입니다. 한 달간 주가가 280%, 연초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2230%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달 들어서 고점을 확인해 보면 72달러까지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AMC를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미국이 벗어나면서 영화관을 더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하지만 이 최근의 주가 상승세를 기업이 가진 실질적인 가치 또는 미래 가치가 향상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임스탑을 이은 공매도 전쟁, 밈스탁의 주인공이 된 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번 주가 폭등에 힘입어서 AMC의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이상 매수 행렬이 일종의 또 기업의 신용 등급을 올려준 그런 셈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AMC의 신용 등급을 CCC 마이너스에서 CCC 플러스로 2단계 상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단계 낮춘 것에서 반년여 만에 다시 2단계를 올린 건데요. 이번 레이팅에 참여한 S&P의 애널리스트 스콧자리는 AMC가 밈주식 열풍으로 현금을 조달한 것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줄였다며 신용 등급의 상향 원인으로 밈주식을 꼽았습니다. S&P에 따르면 이제 AMC가 올해 들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18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2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는 지난 11월 이제 신용 등급이 하향됐을 때 당시 AMC가 4천만 달러 추가 자본 조달에 가까스로 성공했던 것을 보면 큰 폭의 개선입니다. S&P 측은 이제 AMC가 경영을 유지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고 올 하반기에 극장 운영 개선과 맞물려서 AMC가 이 지속 가능한 자본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게임스톱의 신용 등급을 B-에서 B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뭉쳐서 좀 쓰러져가는 기업을 되살려준 이런 상황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밈주식 열풍을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계속 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밈주식들이 향후 얼마나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또 이를 계기로 펀더멘털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 밈주식의 대장주인 게임스탑의 주가를 보자면 1월 폭등한 이후 한 달 만에 그 상승세를 다 반납했지만 다시 오르기 전에 200에서 300달러 선 그리고 연초 대비 4-5배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 경영진으로 월가의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엔과 아마존 임원 출신인 제나 오원스 등이 합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는
게임스톱의 충성스러운 투자자가 밈에서 장기 투자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 반면 CNBC 전문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이 밈 주식이 12개월 안에 평균 40%, 특히 AMC 같은 경우는 90% 넘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려면 2주 안에 팔아라 이런 조언도 내놓았습니다. 예, 일단 뭐 게임스톱이나 AMC 모두 다 밈 주식이 어떤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거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타깃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만 보더라도 매일같이 새로운 밈 주식이 부상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웬디스, 또 클로벌 헬스, 마지막 금요일에는 이 오파자임이라는 덴마크의 한 생명공학 회사가 1,40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서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제목이 New Reddit Stocks to Watch, 그러니까 지켜봐야 할 새로운 레딧 주식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 웬디스, 그리고 클린 에너지 퓨어스, 배드베스 앤 비욘드,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까지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BOA는 각 주식이 레딧에서 얼마나 많은 바이럴, 그러니까 언급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거래 주식수,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공매도율 추이 등을 분석해서 잠재적인 목표치를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이제 BOA 애널리스트 질 캐리홀은 밈 주식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고객들 중에서 당장 투자는 아니지만 넥스트 밈스탁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글로벌 콘텐츠 가려면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발음이 그런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글로벌 IB들도 이제 말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이 밈 주식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게임스톱하고 뭐 AMC가 이 러셀 2000에서 러셀 1000으로 편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 일종의 좀 상위 기업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게임스탑은 러셀 1000으로 편입이 될 것 같고요. AMC는 러셀 2000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날짜 때문인데요. 먼저 러셀 지수를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미국 3대 지수하면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4대 지수라고 하면 러셀 지수가 꼽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편성을 하는데요. 러셀 지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만여 개의 회사 중에서 3,000위까지를 담은 지수입니다. 시총 기준으로는 미국 상장사 주식의 98%를 담고 있습니다. 1위는 애플이죠. 그래서 1위부터 1,000위까지가 러셀 1000, 그다음 1,001위부터 3,000위까지 담은 게 러셀 2000입니다. 게임스톱과 AMC는 당연히 러셀 2000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주가 급등과 함께 이 시총이 큰 폭으로 불어나면서 러셀 1000에 편입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외신을 보면 이 월가에서는 대장주 지수의 이 밈 주식 편입을 좀 다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한편 러셀 2000 중소형 지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제기됐었습니다. 투자자들 내에서는 이제 지수 재정립 이후에 추종하는 여러 각종 펀드의 자금 유입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수급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준입니다. 5월 7일 시총 기준인데요. 현재 시총이라면 게임스톱과 AMC 모두 러셀 1000으로 갈 수 있지만 5월 7일 기준으로는 게임스톱만 가능합니다. 네, 밈 주식이 몰고 온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좀 바람직한 투자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와 또 조언을 내놓고 있고요. 또 특히나 한국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하기에는 더 어렵지 않나, 밈 주식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와 달리 국내 증권사 HTS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호가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하나, 매도가 하나. 이 호가에 원래 이제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매도가 거래가 좀 예정되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밈 주식처럼 이렇게 단타에 치중하는 투자 방식은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 내에서도 월가 내에서도 밈 주식 투자에 대한 경고음이 높은데요. 특히나 이제 중앙은행들이 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밈 주식이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관련 전문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A lot of the froth has been created by the actual government. And, you know, what ends these periods of time is the Federal Reserve. And that's really what we're watching. So this kind of froth
whether people are gambling on sports or on meme stocks. I don't see that as a big problem if the overall market is functioning correctly. But I do think there'll be a lot of broken-hearted investors once the Fed comes back to play, which might be sooner than people expect.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밈주식 열풍이 일종의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 데서 좀 비롯된 거라는 해석으로 들리네요. 네, 이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15일, 16일 화요일, 수요일 현재 시간으로 연준의 FOMC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어떤 축소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 변화, 그런 발언이 나올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연준이 테이퍼링 신호를 보낼 경우 미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완화해서 긴축으로 돌아서는 통화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월가 전문가 분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o surprises coming forward here. I think that the Fed is focused on unemployment, getting the job numbers better. And with that in mind, I don't think that we have to worry at this point in time about seeing any tightening. I just don't see any situation there. The other thing is from inflation. I think this is kind of a temporary situation that we're in due to disruptive supply chains, increased consumer demand, and we'll come out of this.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인터뷰에서 보셨던 로스 거버 CEO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아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는 9월부터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콘텐츠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